안녕하세요. 마이닝 에이전트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채굴기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채굴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은 이제 AMD 계열의 채굴기를 설정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했고요. 이번 거는 그 엔비디아 계열에서 Z캐시를 캐는 그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캐시는 이제 그 마이닝 풀 허브도 가능한데, 마이닝 풀 허브는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시니까 세팅하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플라이풀에서 채굴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지금 플라이풀로 해서요, 뷰트렉스 주소로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양은 이렇게 됩니다. 1060 6기가로 구성된 장비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그 채굴 전용 6기가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MSI 그 1060 6기가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돌고 있는 거는 중지를 시키고요. 자, 비트렉스 거는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일단 띄워놓고 제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라이풀은 여기 주소 넣고 여기가 그 사용자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제 플라이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뭐 아이디를 정하고 이렇지 않고 바로 그냥 채굴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플라이풀에서 채굴은 그 코인 채굴을 받을 그 지갑 주소를 직접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Z캐시 지갑 주소를 뭐 국내는 아직 제공되는 데가 어디가 있죠? Z캐시를 거래할 수 있는 데가 빗썸이 Z캐시가 거래가 되는데, 그 빗썸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Z캐시 지갑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를 생성하게 해주는지, 생성하면 국내에서는 거기서 생성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근데 좀 아시는 것처럼 빗썸은 조금 그렇습니다. 말들이 많아서 빗썸에다가 코인을 계속 쌓는 거는 비춥니다. 약간 장난질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빗썸에다 하는 건 비추고, 해외 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Z캐시 전용 지갑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저 같으면 해외 거래소를 쓸 거면 비트렉스를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 최근에 카카오에서 업비트라고 해서 거래소를 만들었죠. 이 업비트가 이 비트렉스 거래소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한 서너 개 정도만 오픈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 비트렉스에서 거래되는 거를 한글화해서 다 아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비트렉스로 저는 채굴을 하고요. 자, 이 플라이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플라이풀 Z캐시인데요. 여기 풀 보면 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풀을 제공하는데,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한국 분이시라면 마이닝 풀 허브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마이너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그 보상 받는 속도가 나오는데, 너무 없으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마이닝 풀 허브로 쓰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닝풀 허브에서도 Z캐시를 캐는 거가 뭐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플라이풀을 썼던 이유는 그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그 시간이 여기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마이닝풀 허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8시간 뭐 이렇게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플라이풀은 그거보다 좀 주기가 좀 짧고 일정하게 계속 나와서 그래서 썼던 경향이 있고, 처음에는 마이닝풀 허브에 Z캐시 마이너들이 좀 많이 붙지 않았을 때는 그 플라이풀 쪽이 좀 사이즈가 좀 많아서 이쪽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비등비등 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서로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법은 서포티드를 누르면 여기가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이 풀사이트 하단을 내리면 여기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닝 서버는 아시아도 있고 중국, 차이나, 유럽, 그 다음에 US,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주소는 요렇게 된다. 그리고 서포트 포트는 이렇게 되고요. 뭐 정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쓰라. 그래서 AMD는 이렇게 쓰시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쓰시고 CPU 채굴은 이렇게 하시고 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계열로 할 거니까 엔비디아 계열에서 채굴은 EWBF 마이너, 그러니까 Z캐시 캐는 마이너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세팅을 이렇게 해라 라고 뭐 설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자, 자동 실행되면 넥스트. 자,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똑같이 윈도우 10인데 그 모든 윈도우 10이 저처럼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채굴기 설정을 OS 세팅을 할 때 그 뭐 보안이나 환경 설정을 좀 다르게 하면 이 윈도우 10 웹브라우저, 이건 에지 브라우저고 일반 그 i 브라우저에서 다운 받을 때 그 보안이 걸려서 그 이제 다운로드 하다가 뭐 위험성 체크 뭐 이런 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다운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옆에 들어가서 스마트 스크린 기능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 주시면 다운이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창이 이쪽에 뜹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어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운로드를 하면 밑에 하단에 여기서 창이 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료하겠습니까? 하고 뜨는데 여기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쪽 창에 그런 보안 세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진행을 다운로드 진행을 하시면 그냥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혹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채굴기에서 테스트를 해봐서 그 증상 그런 화면이 나오면 그쪽은 따로 또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굴기는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요. 자, 여기도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채굴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채굴기 현황에 보시면 이 각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셔야 여기서 관리가 된다고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 원격 제어를 들어가는 그 이름으로 주시는 게 관리하기가 좀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CH07로 하고요.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으면
자, 이쪽에 제대로 들어가는 리플래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래시는 그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그 F5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키보드로 여기서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서 액티브를 하고 F5번을 누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7번이 추가됐죠 지금. 그리고 서비스 투입 중 등록이 됐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자, 채굴 상태는 NO. 자, 이번에 이제 마이닝 풀 이제 마이닝을 등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Z캐시를 켤 건데 마이닝 풀 허브가 아니라 이번엔 플라이풀로 이제 켤 거니까 마이닝 풀 허브 같으면 그냥 아이디를 넣고 워커네임 쓰면 되는데 플라이풀에서는 그 아이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갑 주소를 다이렉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 Z캐시 지갑 주소를 넣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워커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고요. 코인 채굴은 뭐 할 거냐면 Z캐시를 할 거고요. 마이너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남은 게 선택하시고 마이닝 풀 허브를 여기서 플라이풀로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버는 지금 일단은 하나만 넣었어요. 유럽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래도 유럽에 있는 서버가 가장 제일 안정적으로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택했고 여기는 아시아로 했죠. 테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이 아시아부터 모든 서버를 다 등록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베타 오픈 중이어서 일단 가장 잘 되는 안정적인 버전으로만 기왕이면 안정적이고 가장 잘 되는 녀석으로만 일단은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요건 닫고 채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기 나오죠. Z캐시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이 되면 다시 여기서 리플래시를 하면 채굴 중 나오고 Z캐시로 나옵니다. 이 채굴하기 전에 일단 아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냥 이더리움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채굴 중이 됐을 때 나타나는 코인 정보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ZC가 약자죠. Z캐시. 자, 대시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서 할 수 있죠. Z캐시가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대에서 두 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해시 속도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마이너와 통신을 해서 그 정보를 웹서버에 전달할 때 3분 단위 평균으로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이 지나고 나서야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가져온 세기는 그거보다 짧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누적을 하고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볼 수 있죠. 그 단위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가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Z캐시와 이더리움 특히 일반적으로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캐는데 그 단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메가로 표시가 되고요. Z캐시는 솔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솔이 역시 그냥 해시입니다. 해시. 그래서 그게 원래는 컴퓨터적으로는 나오는 솔에다가 나누기 1024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마이너들은 1024가 좀 내용적으로 어려워서 1024로 나누지 않고 1000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1000으로 나누기 1000으로 하는 게 이 마이너하고 일치해서 그렇게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위만 메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1759 나오는데 왜 1.7이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누기 1000 하시면 됩니다. 쉽게. 다시 한번요. 여기 나오는 단위는 Z캐시는 솔로 나와요. 솔이 그냥 여기 H라고 보시면 돼요. H. 이거를 메가로 환산하려면 1000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기 GPU 3번 GPU가 리젝 됐네요. 근데 마이너들이 종종 이렇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리젝 됐다가 또 됐다가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잘 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리젝이 계속돼서 리젝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카드가 자꾸 동작 중에 빠지거나 이래서 해시량이 줄면 그것도 역시 알람으로 갑니다. 너무 저희가 계산적으로는 평균 10에서 15% 이상이 빠지면 그거를 알람으로 통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좀 조절을 할 건데, 일단은 그런 기준으로 잡고 일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리플레시 해볼까요? 늘었죠? 5.7. 그러면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적용이 돼서 돌고 있습니다. 6장의 카드가 돌고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계열도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계속 커맨드 방식으로 마이너를 동작시키다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면 조금 이렇게 헤매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적용이 되고요.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면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넣을 때 커맨드 바로가기 링크를 복사해서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 마이닝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쓰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지금 채굴되고 있는 코인을 저장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다운됐다 다시 리부팅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마지막에 채굴했던 코인을 자동으로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 동영상은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닝 전원제가 이게 사실은 저희 이제 주특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품을 제작해서 특허 출원을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요. 물론 땡글에 보시면 좀 IoT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몇 대 이렇게까지는 연결해서 좀 수작업으로 약간 불편하지만 이용하실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물론 공유기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한번 이건 닫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게 채굴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n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점점점이 들어가죠. 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일렬로 쭉 실제 채굴장이 이렇게 일렬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1번부터 N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이 앞단에 보통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도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 앞단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네트워크 허브가 들어갑니다. 허브가. 자, 허브가 있는데요. 보통 이 허브가 그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이제 뭐 포트를 8개, 16개 이제 많이 쓰면 이제 32개 뭐 이렇게 32개, 36개 지원합니다. 결국 포트 번호가 예를 들어서 32개라면 32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허브에 32개 포트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보시죠. 250개라고 보면 250대의 채굴기가 있으면 250개의 포트를 제공하는 허브는 없어요. 그러니까 32개씩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50대를 혹시나 채굴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운영할 계획이시거나를 보시려면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전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기 하시는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대의 채굴기를 구성하시려면 요거 앞에서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인터넷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유기가 앞단에 최상단에 들어올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예전에는 원래는 자 이거 가운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IP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자, 이게 이제 IP를 봤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공인 IP가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공인 IP를 여러 개를 줬어요. 원하는 만큼. 근데 지금은 IP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IP는 IPv6, v4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IP가 구성이 이렇게 되죠. 뭐 123. 뭐뭐뭐.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구분되는 게 4개의 덩어리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요즘에 신규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IP가 부족하니까 뭐가 지금 얘기하면 IPv6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16진수죠. 16진수 헥사값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16진수로 코드가 잡힙니다. 그래서 막 뭐 A2 뭐 3, 5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아무튼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세요. 이러면 거의 뭐 이제 향후에 IP를 이용하는데 무제한이다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활용이 별로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뭐 테스트나 아니면 큰 대기업들 일부가 쓰고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면 뭐
인터넷 3사들이 제공하는 그 저가형 공유기는요, IPv6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짜구리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나라의 문제인데, 해외에서 나오는 공유기들은 이미 나올 때 IPv6를 디폴트로 탑재해서 나오는데, 국내에서 뭐 SK, LG, KT가 제공해주는 그 싸구려 만원짜리, 만원도 안 되는 그런 공유기는 IPv6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Pv6가 일반 사용자까지 퍼지려면 끝단의 공유기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IPv4 방식인데, 요즘은 공인 IP를 여러 개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 받으면 공유기에다가 공인 IP 하나 받고, 공유기에서 IP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유기가 뭐냐면 IP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공유기란 공인 IP 한 개를 가지고요. 한 개를 사설 IP, 그러니까 가상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설 IP를 생성해서 공인 IP, 그러니까 생성해서 장비, 뭐 딱 이런 용어적으로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 공유기라는 장비는 공인 IP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인 IP하고 사설 IP하고 이제 차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생각난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인 IP는 실제로 IP, 그러니까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인 IP는 실제로 존재하는 IP예요. 공인 IP들은 그 인터넷,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P를 관리합니다. 거기서 할당도 해주고 회수도 하고 다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공인 IP는 실제로 존재하는 IP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IP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확인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는 실생활로 번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가, 그러면 거기 주소가 무슨 뭐 서울시 어느 구 무슨 동에 뭐점 몇 번지 이러면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공인 I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 IP는요, 그러니까 가짜 IP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유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IP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공유기가 IP 하나를 가지고 수십 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54까지는 못 쓸 거고요. 253개 앞에 이거 뭐 게이트웨이 빼고 뭐 빼고 이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253개 넉넉하게. 그래서 253개까지 PC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임의로 가상의 IP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IP가 아니라 가짜 IP예요. 그래서 가짜 IP의 특징을 보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공유기를 사면 뭐 종류가 IP타임도 있고 뭐 넷기어도 있고 시리컨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설 IP는 이미 딱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192로 시작하는 거예요.
xxx.xxx.xxx. 이거는 사설입니다. 가짜 IP.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72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172. 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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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10점대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점 이렇게 되는 거. 요 세 가지 종류는요 가짜 IP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IP가 아니라 공유기에서 생성되는 IP입니다. 근데 아마도 대체로 191을 제일 많이 쓰고요. 172번은 가끔 해외 공유기나 이런 데서 가끔 보실 수 있고 10점대로 생성되는 공유기는 거의 보기 힘드실 거고요. 이거는 그 보안 쪽에 쓰는 라우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용 보안 쪽에서 쓸 때 이렇게 사설 IP로 쪼갤 때 10점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요걸 경험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험하시는 게 이쪽부터 점점점 이쪽을 가장 많이 보시고 그다음 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IP 컨피그를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 자, 명령 프롬프트인데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IP config IP config라고 해서 명령을 치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인터넷 어댑터 이더넷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IPv4라고 나오죠. 제가 설명드린 요 방식이에요. 이렇게 4개 덩어리로. 그래서 내 IP는 뭐냐면 IPv4 주소가 내 IP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이니까 이게 저는 SK 거 쓰고 있는데 SK 망의 맨 앞단에 공유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기를 타고서 이제 IP를 할당받는 건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로 갔죠. 192.168 1.4 그러면 192로 시작하니까 얘는 뭐다? 가짜 IP다. 자, 여기서 공유기를 가끔 이제 접근하실 때가 있는데 공유기 IP는 뭐냐면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집에서.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192.168.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예를 들어서 공유기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92.168.1.1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유기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세팅하거나 뭐 네트워크를 좀 만지시는 분은 밖에서 공유기를 접속해서 뭔가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 여기다가 이제 뭐 포트 포워딩을 하시던 DNZ를 거시던 그 DDNS를 세팅을 해서 여기를 접근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요겁니다. 여기 요 게이트웨이 번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만 보시고 계속 다 무조건 이 192.168.1.1로만 하시는데요. 공유기마다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1.1로 끝나는 게 있고요. 10.1로 되는 녀석도 있고요. 아니면 임의로 세팅을 하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IP 컨피그를 해서 확인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IP 타임 공유기는 대체로 갖는 번호가 있고요. 무슨 공유기는 대체로 기본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유기 하나를 받아서 이걸 쪼갭니다. 쪼개서 다시 이렇게 해서 받고요. 그럼 이쪽에서 여기서 32개가 나가고요. 자, 또 이렇게 나가고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 점점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요거 안에 이제 이렇게 나눠 가겠죠. 여기 32개까지, 여기 또 32개, 32개 이렇게 나눠 가시면 되는데 이 이제 인터넷을 구성하실 때 안전하게
250대당 공유기 하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250대를 다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기를 너무 저가를 쓰시면 공유기가 잘 버티지 못하고 맛이 가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한 200대 정도 내외를 공유기에 물리시는데, 주의하실 점, 이 공유기를요 이렇게 뒤에다가 한 100대 이상 200대까지 물리실 때는 국산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그 IP타임, 애니타임, 애니게이트 있는데 국산 공유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한국 국산 공유기를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X입니다. X. 자, 이렇게 되는데, 해외 공유기라 했더니 막 중국산 공유기 막 이렇게 이름 없는 공유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유명한 거요. 딱 들어도 알잖아요. 3콤, 넷기어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거 쓰십시오. 왜냐면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가 이제 수십 대로 돌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0대를 넘어가거나 그 이상이 됐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얘가 국산 공유기는 버티질 못해요. 데이터가 통신량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많으면 백발백중 다운됩니다. 거의. 가비지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캐시를 소멸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100여 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국산 공유기 쓰지 마시고요, 해외 공유기 사시기 바랍니다. 가격 차이 생각보다 조금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에 하나 저가형 공유기를 비용 줄인다고 1, 2만원짜리를 갖다 놨다가 이 뒷단에 물려있는 채굴기가 네트워크가 문제가 돼서 다 다운되는 걸 생각하면 이 해외 공유기 비싼 거 아니고요. 네트워크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허브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도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단시간 쓰면 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쓰지 않기를 추천드리고, 이것도 해외 허브를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부가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기는 다른 쪽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인터넷을 구성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되는 채굴기 대수가 만약에 300대다 그러면 IP를 2개 받으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서. 왜냐면 공유기 하나에서 IP를 쪼갤 수 있는 게 250개 내외입니다. 250, 이게 실제로는 255까지 쓰는데, 앞에 이제 게이트웨이 하나 빠지고, 넷마스크 빠지고 나면 253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유 포트를 가져야 되니까, 250. 근데, 최대 250. 근데 안정적인 거는 200대까지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보시면 또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설치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방에 돈을 받고 세팅해 주시면 양심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이 공인 IP를 하나 받아서 이렇게 원래 200대에서 250, 최대 250대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다음 장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 비양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요, 이 뒷단에다가 공유기를 다시 달아요. 이렇게. 그쵸? 자, 여기는 안 쓴다고 가정을 해도요, 뒷단에다 두 개를 공유기를 붙여버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공유기에 250대를 붙일 수 있고요, 최대. 그쵸? 또 여기 또 다른 공유기, 여기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해서 2번, 3번에 각각 250대씩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굴장을 설치하시는데 네트워크 공사를 몰라서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움 받아서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공유기 밑에 공유기를 또 달아서 이중화를 시켜서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러면요 충돌날 확률이 곱절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위험하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면 네트워크 충돌이 자주 일어나요. 조금만 데이터 양 불어나면 얘하고의 인식에서도 충돌 나고요, 여기서도 충돌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들어오면 두 개 합치면 500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추천은 해외 공유기를 쓰시고요, 네트워크 허브도 해외에서 나오는 이름 있는 허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팁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동영상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 서비스가 되는 메인 키가 되는 이 전원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되는 건 이제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이제 전원을 꺼서 이제 전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요, 꺼진 걸 다시 켜서 올라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